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머리를 볶은 김겨울입니다. 요새 인공지능 진짜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시나요? 챗GPT를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이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떤 책이 정전이다, 딱 이걸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고 그리고 관점이 다 다르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뭘 읽어도 그렇게 막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책을 저도 이래저래 조금씩 읽어보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얘기보다는 인공지능이라는 우리가 부르는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면도 살펴보는 그런 책을 같이 읽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을 통한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를 논하는 책 말고요. 인공지능을 통한 미래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를 논하는 책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상에 젖어 있어서 기술이 먼저 발전하면 그냥 그거대로 우리가 이렇게 간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쉽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실 기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독자적인 발전을 해나가는 게 아니고 항상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되고 수정되고 방향이 바뀌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향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너무 혁신적이고 너무 뛰어나고 빨리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쫓아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지만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것도 사람이 만든 기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요소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이것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한 책들도 이제 여러 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책들 중에서도 요 책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들이 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3권을 준비를 했는데 3권을 다 자세히 다루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마지막 책을 제일 길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에 2권의 책은 좀 가볍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짧게 해본 역사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 일단 제가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고 또 책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문헌 연구를 하는 석사 논문을 쓰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읽고 쓰기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이 가장 크잖아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가 미래 세계를 상상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거 나오면 걔네들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하는 동안 인간은 예술을 창조하고 정신적인 연구 이런 걸 할 줄 알았더니 예술은 지들이 하고 우리가 청소, 설거지, 빨래는 우리가 하고 이게 왜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서비스들이 다 언어를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분야들이 언어적 능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계산을 활용해야 되는 영역들, 알고리즘을 활용해야 되는 영역들 이런 쪽에 완전 직격타가 되더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인간의 형성에 있어서 읽기와 쓰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고 믿는 저로서는 이 책을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인공지능은 나의 읽기 쓰기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김성우 언어학자의 책인데요. 제가 김성우 저자의 책은 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라는 책이 있었죠. 제가 그 책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들여다볼 만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제목에서 딱 알려주듯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읽기와 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언어 모델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근데 이런 언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읽기의 과정도 바뀌고 쓰기의 과정도 바뀌는 듯한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좀 이제 깊이 있게 들여다 보자는 거죠. 아무래도 이분의 전문 분야인 문해력 얘기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김성우 저자의 전작들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전에 소개했던 그 영상에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책에서도 앞부분에 이제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조금 하고요. 이 책의 기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 새로운 좋은 기술, 도구로 생각을 하고 이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세 가지 영역에서의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일단은 이 도구를 잘 사용하는 기능적 리터러시의 문제, 비판적 리터러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그런 리터러시. 세 번째는 성찰적 리터러시라고 해서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변화하는 나 자신, 그리고 내 주변의 관계들에 대해서 성찰하는 리터러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그거예요. 기술, 도구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레프 비고츠키라는 러시아의 발달 심리학자가 제안한 중재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인간은 다양한 기호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언어, 도 있을 것이고요. 계산체계, 기억술, 예술 작품, 글쓰기, 도식, 도표, 지도 등등의 다양한 기호를 인간이 사용을 하고 이것을 이제 심리적 도구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인간은 이 도구를 통해서 세계와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구가 중재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언어를 통한 대화는 상대방과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매개를 하죠. 이 매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연결을 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예시로 들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원형 탁자에서 대화를 할 때 이 탁자의 존재는 잊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말을 하는 공기의 존재도 잊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서로 닿지 않는데도 직접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우리가 항상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가 매개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연결로 이끌기도 하지만 반드시 어떤 것을 단절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가 세계를 인지하고 감각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어 모델이라는 새로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도구로서 우리와 세상을 연결시키는 혹은 우리와 지식을 연결시키는 뭔가를 한다면 무엇과는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인공지능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는 그거죠. 누구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그런 측면도 있고 동시에 방금 말한 것처럼 기존의 그런 일들이 가졌던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특징, 본인이 그것을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해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사실, 그럼으로써 그 행위자 본인이 변화한다는 사실, 그것이 생략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주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언어학과 인지과학을 공부를 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어학을 통해 말글은 정보를 주고받는 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사고와 정서, 세계관에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지과학을 공부하면서는 지금 제 앞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감각기관과 신경 그리고 두뇌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상 속 생성, 비커밍이 없는 생성, 제너레이션의 확산을 경계합니다. 많은 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대량의 텍스트를 생성하지만 새로운 존재로의 생성은 찾아보기 힘든 교육과 사회는 그 자체로 재앙입니다. 그런데도 주류 기술과 자본은 자동화된 생성이 인간의 생성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 것이라 설득합니다. 인상적인 것을 중요한 것이라고 오해한다라는 E.M. 포스터의 말이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제너레이팅 하죠. 언어를 제너레이팅 하는데 원래 인간의 언어 사용, 읽기와 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비커밍, 으로서의 생성이죠. 내가 읽고 씀으로써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나 자신이 변화하는 과정으로서의 어떤 행위였는데, 근데 이것이 생략된 그냥 제너레이팅으로서의 생성이, 언어를 만드는 그 생성이 아주 왔다다. 아주 우린 이제 비커밍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제너레이팅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한가, 온당한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인공지능은 나의 읽기 쓰기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 책은 최근에 나온 책이죠.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AI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부제가 이야기를 해주듯이 이미 인공지능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은 분야를 취재를 한 이야기예요. 그 분야가 어디냐? 바둑입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바둑이라는 분야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은퇴한 기사들도 되게 많고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은퇴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읽어보면 납득이 돼요. 아, 왜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같은 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평생 익혀온 기술과 관점과 접근이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도 유효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계산의 결과로 나온 무언가를 사람들이 들고 나와서 내가 평생 해온 것과 너무 다른 방식의 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적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떠나보낼 것이냐의 기로에 선 기사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인공지능을 보고 공부를 하기가 쉬워져서 일종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있는 거예요. 기보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도 있고 도제 형태로 이렇게 배우는 그런 영역이기도 했으니까 누구나 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인공지능의 수를 잘 이걸 응용하고 본인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실력을 기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좋다라고 말하는 기사들도 있고. 근데 또 다른 어떤 쟁점이 있냐면 수많은 기사들이 요새는 처음 한 50수 정도까지는 인공지능의 수를 다 외워서 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그냥 외워온 거를 착착착착 두는 식으로 정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들을 일단 막 놓은 다음에 한 중반부터 본인의 그 응용을 하면서 바둑을 두게 되는데, 전통적인 바둑의 역사 자체가 바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성에 집중하는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바둑은 이기고 지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예술 활동이라는 인식들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놓는 형태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서로 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가 마치 어떤 기승전결에 있는 스토리처럼 사람들이 이해를 해오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을 진짜 취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장강명 작가가. 바둑이라는 분야는 이미 완전히 변해버렸는데 이것이 다른 분야도 그러지 말란 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책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지금 당장 이 정도의 인공지능으로도 이미 완전히 변화하는 분야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것 때문에 이 일을 관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방식이 변해버린 측면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뭐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이 정도의 인공지능만으로도 이미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른 분야들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본인은 문학도 그렇게 되어버릴까봐 너무 무섭다?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물론 그런 생각은 들죠. 문학에 정확한 정답도 없고 승패도 없는데 과연 그 정도일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장강명 작가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문학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은 없다. 이를테면 베스트셀러 순위, 판매 순위 같은 것을 척도로 해서 얘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더 많이 팔리는 것을 정답이라고 두고 학습을 시키면 얘가 뽑아낸, 도출해낸 법칙이나 정답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 그게 더 잘 팔린다는데?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 라는 의심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는 정신적인 영역이 있다는 생각을 나이프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기술은 인간이 고삐를 잡을 수 없이 달려나가는 무언가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결국에는 하고 싶은 건데요. 앞부분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테크노 낙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축복이라고, 진보라고. 인공지능 덕분에 모든 사람이 손쉽게 뛰어난 소설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라고.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나는 그때 예술이나 예술가 둘 중 한 단어, 어쩌면 두 단어 모두 지금과 의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서 바둑계의 미래가 먼저 왔다고 생각한다. 2016년부터 몇 년간 바둑계에서 벌어진 일들이 앞으로도 여러 업계에서
벌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서 수십 년의 시간을 들여 헌신한 일을 더 잘해내는 인공지능이 어느 날 등장하는 것. 그 인공지능이 싼 가격에 보급되는 것. 그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강요당하는 것. 이 부분이 무서운 거죠. 그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강요당하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지금부터도 그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런 관점에 대해서도 뭐 사람에 따라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저는 이렇게 경고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저의 입장을 굳이 분류하자면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소설을 쓰는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장강명 작가가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소설 쓰는 인공지능의 도입은 소설가라는 직업에 대한 내 태도를 어떻게 바꿀까. 내 글쓰기가 막힐 때마다 인공지능이 기가 막힌 조언을 해준다면 나는 소설 쓰기에서 도전을 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흥분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온 소설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도 못할 것이다. 거대한 의미의 흐름에 참여한다고 느끼지도 못할 것이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겠다는 믿음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렇고 제가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가 오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책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가 됐잖아요, 현대에. 근데 그것이 더 가속화되고 더 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공지능을 보고 있으면. 내가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애를 써서 일을 하는 것조차 그냥 삭제되고 나는 단순 노동으로 더 내몰리게 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 특히 정신노동의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주 뒷부분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제목이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거짓말, 이런 소챕터가 있는데 여기서도 앞서 이야기한 김성호 작가의 이야기랑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통신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달을 했는데 모두가 외로워한다는 거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를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뭔가를 해결을 뿅 하고 해주는 좋은 도구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이 우리의 좋은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동의하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좋은 삶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도구가 나오든지 간에 해결을 할 수는 없겠죠. 계속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면 그게 인터넷이든 소셜미디어든 스마트폰이든 인공지능이든 그 모든 도구를 데리고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저도 좀 공감을 했습니다. 나는 가치가 기술을 이끌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과학자들은 과학이 중립적이라고 말하며 과학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피한다. 기술자들은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쓰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주장은 틀렸다. 기술은 하나의 사상이다. 흔히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조리도구가 되고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무기가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칼은 오히려 매우 예외적인 기술이다. 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뿐이다. 사람을 쏘거나 사람을 쏘겠다며 위협하는 것. 우리는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헛소리를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꼭 소개하고 싶었던 마지막 책은요. AI는 인간을 먹고 자란다 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허공에 데이터 뭉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정신이 몸과 분리된 허공의 무언가가 아니듯이 인간의 정신은 반드시 신체와 연결되어 있고 신체를 통해서 정신이 만들어지듯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고 이 하드웨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또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관여되는 여러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취재를 하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분야를 들여다보는데요. 총 7명의 이야기를 따라가는데요. 이를테면 케냐에 사는 머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본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는 영상을 반복해서 검토를 해야 됐어요. 데이터 검수를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간다 시골 출신의 애니타라는 사람은 데이터 주석을 다는 노동자예요.
그리고 런던에 사는 리라는 사람은 자신이 개발하는 기술 가지고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런 개발자이고, 아이슬란드에 사는 에이나르라는 사람은 서버 인프라, 허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AI로 복제된 자신의 목소리를 알게 된 성우 로라의 예시도 있고요. 아마존에서 일을 하는 알렉스라는 노동자도 있는데요. 급여 인상을 요구하다가 파업에 나선 그런 이야기이고, 케냐에서 아프리카 최초의 콘텐츠 감수자 노조를 만든 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책의 관점은 이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뭐냐? 추출기계다. 추출기계. 무엇을 추출하느냐? 인간의 노동력을, 지구의 자원을, 인간의 창작물을.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 등장하는 노동력, 인간 노동력들, 데이터 검수를 하고 데이터에 주석을 붙이는 노동자들은 인공지능의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냥 코딩을 해서 거기서 막 학습을 시키는 게 다가 아니고, 더 정확한 정보를 다루고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 노동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인간들이 직접 화면을 보면서 여기까지는 차야, 이게 신호등이야, 이런 것을 주석을 달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첫 번째 장에 등장하는 데이터 주석 일을 하는 사람의 하루를 보면요, 그냥 콜센터 직원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노동의 형태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방식이 너무 비슷해서 좀 약간 아찔했는데, 오전 8시에 업무가 시작이 돼요. 공식적인 휴식 시간은 아침 20분, 점심 40분이고 보통 화장실에 가거나 구내식당에서 줄을 서는 데 씁니다. 끊임없는 클릭과 드래그를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매일 정해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감독관의 감시 화면에서 초록색으로 유지가 돼요. 실적이 떨어져서 빨간색으로 바뀌면 무급으로 초과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모든 작업을 최소 95%의 정확도로 완료를 해야 됩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면 성과 점수가 깎이고, 10시간 근무 중에 휴식 시간은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석 작업을 잠시라도 멈추면 효율 점수가 떨어집니다.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요. 한두 달의 단기 계약을 맺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례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 출산에 따른 차별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기업 내의 성적 대가 시스템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단순 노동을 반복해야 되는데 일정 속도나 정확도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감시를 하는, 콜센터 직원을 다룬 문화인류학 책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봤던 거랑 너무 비슷한, 심지어는 그런 부분도 비슷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쉽게 대체가 되는 직업이어서 조직화를 하기도 힘들어요. 아마존 직원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거기도 비슷합니다. 감시 시스템이 너무 촘촘하더라고요. 정말 그 어떤 단순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 감시 시스템, 뭐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다 바로 이해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추출하는 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혹은 기업이 개발하고 제작해서 본인들이 활용하는 인공지능들이 얼마나 사실은 인간의 노동력을 통해서 돌아가는가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 구조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구상의 경제 시스템과 인프라와 권력 관계로부터 절대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은 실물 서버를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실물 인프라를 필요로 하죠.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허공을 떠다니는 신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통신이 가능한 이유도 해저 케이블 매설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로서의, 만져지는 물건으로서의 인프라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인즉슨 인공지능도 냉각수를 필요로 하고요. 데이터 센터에 사용할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예시 중에 하나는 그 아이슬란드가 이제 기온이 좀 낮고 냉각수를 구하기가 좋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실물 전기와 실물 물을 쓰는 거구나.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광물 이야기도 해요. 특정한 광물들. 계산을 처리하기 위한 칩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품들을 만드는 특정한 광물들이 있는데, 이 광물들도 특정한 국가에만 있고, 이 광물들을 가공하는 기술도 특정한 국가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허공의 반짝반짝 기술이 아니고 지구의 자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경제 체제, 인간 생산성을 추출하는 방식의 연장선 상이듯이 자원 사용도
우리가 지금까지 통신을 위해서 전화선을 매립했던 그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지고 특정한 칩들을 가지고 혹은 전기 에너지를, 물 에너지를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통신망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초기에 광섬유 케이블들이 대형 통신사들의 소유였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는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해저 케이블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해저 케이블을 누가 가지고 있냐 혹은 누가 구축하냐, 거대 테크 기업들, 거대 통신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의 결정으로부터 결코 이 기술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인공지능도 권력의 문제로부터 절대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인간 노동에서 그런 문제가 벌써 드러났죠. 노동 환경에 있어서의 문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경제 구조 안에 있고 인공지능이란 건 인간 노동력을 필요로 하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런 자원에 있어서 그러면 해저 케이블을 가지고 있는 쪽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하게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문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 노동의 문제, 자원 사용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창작물 추출 문제, 이렇게 세 가지의 추출 기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는 당연하게도 권력 집중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고, 아주 단순하게는 인공지능의 학습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엔지니어들의 개발자 들의 인구 구성, 인구 구조가 가지는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실물 인프라를 가지는 소유자가 권력을 갖게 된다든지, 실리콘밸리에서 돈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엔젤 투자 일을 하는 사람도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에게 비용 절감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비용 절감을 요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데이터 주석 센터를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나와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CEO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너무 많은 것이 결정이 된다든지, 여기서 이제 마크 주커버그와 피터 틸의 예시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커버그는 비교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하자면 리버럴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 피터 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생산성의 화신, 감시기계 개발 이쪽에 더 열중해 있는 그런 CEO인데, 이렇게 뭐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든 어떻든 간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다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냐면 CEO 본인이 의사결정의 주체이고 내가 이것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에 하청을 받은 저 케냐의 콘텐츠 검수자, 주석자의 의견이 뭐 알바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공지능이라는 너무 팬시하고 너무 화려한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그냥 인간이 살던 세계의 모순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책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제 읽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약간 너무 희망찬 이야기로 들리는 지점도 있기도 하고,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뭐 너무 인공지능을 무시하네 싶은 부분도 있었고, 인공지능을 약간 조금은 과소평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 책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이 책도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기술을 불가피한 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무대 뒤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AI는 종종 우리가 직접 통제하고 목적에 따라 설계할 수 있는 도구라기보다는 우리가 적응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힘으로 여겨진다. 지금 우리는 테크 기업가들이 자신의 발명이 세상을 얼마나 더 좋게 바꿔줄 것인지 거창하게 홍보하는 기술 결정론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들을 만들고 유지하고 수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종종 감춰진 채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화라는 허구를 지탱하기 위해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고 있다. 확률적으로 볼 때 당신 역시 추출기계가 착취 가능한 자원으로 여기는 전 세계의 노동자, 소비자, 시민 집단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다. AI 시스템은 당신의 노동, 아이디어, 예술, 물, 에너지, 데이터, 그리고 당신의 국가에서 나오는 필수 광물을 원한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기계에 투입되어 생산 권력 이윤으로 전환된다.
시스템을 만든 것은 자본주의이며 자본주의는 경제를 소수가 사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 질서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만든 시스템의 논리와 권력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AI 추출 기계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것은 권력을 소수에게 집중시키고 과거 식민주의의 권력 구조를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한다. 동시에 노동을 단순화하고 강도를 높여 이미 과로에 시달리는 전 세계 노동자들로부터 더 많은 이윤을 추출한다. 새로운 멋진 기술을 가지고 쓰게 된다는 건 멋진 일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발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을 수도 있을 거고,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기술이라는 것이, 이 좋은 도구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새로운 기술 앞에서 상당히 큰 혼란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강명 작가가 지적한 것처럼 좋은 삶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자본주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기술도 그대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사용하는 인공지능의 목적과 내가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듯이 결국 기술이라는 것이 혼자서 달려나가는 고삐를 잡을 수 없는 말이 아니고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와 사회 구조와 결정이 기술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앞면과 뒷면, 특히 뒷면에 대한 책 3권을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고 오늘 소개해드린 3권 여러분도 재미있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또 오세요.